아 이거 하면 되죠? 방송 켜지고 첫 번째 대사가 이거 하면 되죠. 네. 영어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87회 2부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문선이 M장의 멘트를 얼마나 안 듣고 있었는가. 방송 시작마다 하던 멘트인데 네. 그러니까 남들이 어디서 박수 치면 소리 들리면 박수 걔 산책 동영상 보고 있다가 계산책 동영상 봐야지. 힐링 되거든. 힐링돼요. 진짜. 나도 몇 번 따라봤거든. 힐링돼. 되게 강아지들. 세상 신나거든 가사. 맞아. 네. 자, 저 1부에서는 영화 스포트라이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영화 나이트크롤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무시무시한 2부에서는 영화입니다.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죠 이 영화는. 거의 접스럽다는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 해주시고 있는 왜 웃어? 야, 왜 웃는데? 이 회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었어 읽으니까. 기다려봐. 나 소화할 수 있단 말이야. 해봐. 지금 대본을 반대로 써놓으니까 대본대로 가네 이거도. 자, 우리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코어업과 네. 또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구매까지 이어가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네, 이제 나이트크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볼 때는 그냥 인상 깊다 정도였는데 두 번째 볼 때 너무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왜 이렇게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트크롤러 일단 줄거리 소개부터 가볼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경찰 몰래 철조망이나 맨홀 같은 거 뜯어서 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입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도 이런 사람들 있죠. 맨홀 뚜껑 있어, 파는 있어요. 사람들. 구리선 뜯어 팔고. 네, 맞아요. 루이스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루이스라는 남자가 제이크 질렌할이 연기한 주인공이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이지만 눈 딱 보면 알죠. 보통 놈이 아닙니다.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지만 머리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고 누구보다 집요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 루이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이트크롤러를 보게 됩니다. 이 나이트크롤러가 뭘 뜻하는 사람이냐면은 특종이 될 만한 사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서 TV 같은 매체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원래 나이트크롤러라고 잘 안 부르고 스트링어라고 많이 부른대요. 네, 아무튼 나이트크롤러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사실 말하자면 이제 언론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영상 찍어서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죠. 네. 자, 루이스가 그 현장에서 이걸 보고 이 일이 돈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카메라하고 경찰 무전기를 하나 구해서 자기도 나이트크롤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는 부상자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KWLA라는 지역 방송사에 가져가서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이스 볼룸이라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서는 능력이죠. 능력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 이러지. 가까이 가서 찍을 생각 하잖아요, 사실. 놀라요. 네. 보면은. 같이 막 어. 이러죠. 피 줄줄 흐르고 있으면 닦아줄 생각을 하지 그걸 찍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루블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찍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방송국에 가서 만난 사람은 여기서 누가 연기했죠? 니나. 니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코패스를 아니지 그런 소시오패스가 찍어온 걸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니나가 바로 이 방송사의 야간 편집국장입니다. 니나랑 만나는데 니나도 뭐 욕망이 엄청난 여자예요. 시청률을 올리려고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뉴스를 원하는데 루이스가 또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니나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영상을 얻기 위해서 루이스가 점점 선을 넘다가 결국에는 사건 현장을 조작하기까지 이르죠. 네. 근데 루이스가 뭐 상대방 니즈도 상당히 빨리 파악하고요. 일을 빨리 배우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한 짓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어떤 뭐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집에 냉장고에 붙어있던 가족 사진을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연출만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과감해지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가 본격적으로 현장을 조작하는 모습이 제 생각에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인상적이고요. 근데 어느 날 루이스가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아까 거업이 말한 것처럼 부상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어디가 그림이 제일 극적이지? 막 찾아가지고 찍습니다. 이게 척추 다친 사람 잘못 옮기다가는 그것 때문에 평생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애죠. 처음에는 그냥 막 부감 잡고 이러다가 그러다 영감을 받는 거예요. 네, 가서 부상자한테 가서 부상자 다리를 질질 끌고 헤드라이트가 잘 비추는 곳에 딱 갖다 놓죠. 그래서 더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해서 촬영을 하게 돼요. 네, 이 장면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인상적이고 또 기묘하기도 한 게 끔찍하기도 한데 루이스가 여기서 엄청난 막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게끔 연출을 했더라고요. 음악도 한몫을 합니다. 음악도 그렇고. 네, 네, 음악도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음악을 네. 막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이상했고요. 어쨌든 이제 루이스의 질주를 막을 건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제 자신이 사건 현장 자체를 컨트롤해서 그냥 거의 아예 영화를 찍으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한 주택가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루이스가 이때도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범인을 봐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막 나오고 있는 범인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몰래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범인도 보고 범인들이 타고 간 차량 번호까지 카메라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걔네가 떠나자마자 바로 집 안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사람들, 막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요. 이 영상들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좀 다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러 나왔을 때 경찰한테 자기가 범인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요. 편집해버리죠. 네, 삭제해버리죠. 왜냐하면은 그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특종을 찍으려고. 그래서 루이스가 이 범죄자들한테서부터 처음부터 따라붙어서 촬영을 시작해서 범죄자들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 왜냐하면 그 식당이 막혔는데 사방이 전부 유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외부에서 촬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리지만 막혀 있는 곳이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분명 걔네들은 총을 쏠 거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신고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총에 맞아 죽고 막 추격을 하다가 나중에 범인이 검거되고 막 죽는 상황까지 전 과정을 다 촬영하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직원으로 뽑았던 릭이라는 남자 아이까지 희생을 시키고 그 애가 죽어가는 모습까지 다 영상에 담아요. 이 사람 나중에 열받아서 베놈 하죠. 아 그래요? 네. 복수하려고. 베놈에 나옵니다. 네. 악덕 사장으로 나옵니다. 얘를 완전히 베렸어. 너무 배렸네. 완전 베렸지. 네, 어쨌든 이 영상을 독점한 그 방송국은 대박이 났겠죠. 그리고 루이스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마지막과는 좀 다른 결말이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루이스는 완전히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되고요. TV 뉴스에 영상을 제공하는 아이고. 그래서 장판이네요. 배경음악 좀 깔아대요. 네네네. 줄거리 소개인데. 좀 음산한 걸로 해줄래요? 저작권 있는 거 깔아가지고 아예 노딱 붙여버릴까요? 5초씩 하면 되지 않나? 몇 초 이상 나오면 저작권 걸려요. 아니 음악은 한 3초만 나와도 바로 걸려요. 2.5초씩 끊읍시다. 각자 원하고 듣고 싶은 노래 2.5초씩. 네, 어쨌든 루이스가 이제 이걸로 성공을 해서 TV 뉴스에 영상을 제공하는 회사까지 차리죠. 직원들을 여러 명을 뽑고요. 다 인턴입니다. 네, 그렇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큰 밴 2대가 네.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죠. 그래서 존나 뻔뻔하게 내가 못하는 거는 너한테 너희에게도 원하지 않는다. 너희도 시키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저는 루이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죠. 이제 도제식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소시오패스들은 뒤를 봐주고 키워주고 안 싹수가 없는 뭐 감정이입을 해서 촬영을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걸 바로바로 잘라버리고 루이스 같은 애들이 계속 생산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인턴 제도를 루이스가 처음에 이거 뭐죠? 그 잘라낸 그 구리선이나 이런 거 갖다 팔 때 거기서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주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장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도둑놈은 고용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이스는 도둑이라도 신경 안 썼을걸요. 그렇죠. 지가 원하는 것만 뽑아오고 음. 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네,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영상을 따내기 위해서 악행을 시나리오를 써오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이제 여기 데리고 다니는 그 베놈에 나왔던 그 사람이랑 빡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차를 따라가서 그 집 앞에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이제 지분 나눌 때 얘가 조금 심하게 딜을 하죠. 5대5 이렇게 갑자기 미친 새끼. 안 한다고 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걔도 그렇지. 어쨌든 돈이 궁하니 어. 5대5까지 올려서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말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 사장한테 훈계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아마 룸은 속으로 생각했지. 이 새끼도 현장에서 같이 보낸다. 그렇다. 왜냐면 그때 말 대꾸 할 때 저도 그 생각 들었거든. 둘 다 죽거나 아니면 얘를 죽이게끔 설계하겠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빡치게 하는데 이미 사실은 이미 나쁜 범행입니다. 둘 다 이미 공범이에요. 그쵸. 사실상. 그럼요. 이미 공범인데 얘가 돈 달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이 현장은 도망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입 닫게 하려면 죽이는 것밖에 없거든. 그렇지. 얘가 직접 죽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죽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죠. 네. 네. 망자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촬영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깔끔하게 죽습니다, 진짜로. 나는 얘가 총 맞는 장면이 음. 그러니까 이 리즈 아메드라는 배우가 되게 연기력이 좋아요. 사실 음. 우리가 베놈 얘기 뭐 웃자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기업 회장으로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전혀 위화감이 없고 여기서는 거의 불황자로 나와요. 맞아요. 옷도 무슨 추리닝 바지 같은 거 이상한 거 입고 다니거든요. 하루 3달러인가 5달러에 계약하죠. 네. 30달러인가? 아니에요. 몇십 달러까지 안 갔을 거예요. 되게 적은 아마 금액으로. 완전 개푼 돈으로 계약을 하는데 네, 애가 맞아요. 멍청해갖고 다 받아들여요. 음. 당신 뭐 지분 핸드폰은 있어요? 네, 전 지분 없어도 핸드폰은 있습니다. 뭐 이질한단 말이에요. 노숙자 주제에 씨. 그러니까 홈리스나 휴대폰이 있다. 네. 그걸 자기 장점이랍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루이스 볼룸이 이 새끼 어리버리해가지고 이용해 먹기 좋겠다. 싼 값에 뭐 최저임금 이딴 소리 안 하겠구나. 궁하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새끼가 제일 빡치게 했던 건 아마 그거였죠. 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루이스 볼룸이 되게 자신만의 개똥 철학을 열심히 설파합니다. 특히 니나한테 엄청나게 막 주주를 하는데 니나가 되게 듣기 힘들다는 표정을 막 짓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는 사람이 릭이었어요. 그 면에서도 릭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죠. 어쨌든 리즈 아메드라는 배우가 좋은 네. 배우예요. 아, 근데 네. 생긴 것도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안쓰럽게 생겼잖아요. 약간, 맞아요. 루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게 생겨가지고 미어캣처럼 닮았어. 미어캣. 그쵸. 닮았죠? 진짜다. 실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역할이기도 해요. 아. 이 현장을 가야 되는. 맞아. 그렇네. 네. 근데 저는 제이크 질렌할은 정말 미쳤다. 처음부터 진짜 등장할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게 진짜. 혼자 멱살 잡고 가는 네. 영화인데 정말 이 배우한테 한 번도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 물론 이게 원톱 영화긴 하지만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게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피사체를 봤을 때 영화 속에서나 뭐 아무튼 캐릭터를 봤을 때 뭔가 매력이나 예를 들어 되게 잘생겼다라거나 되게 멋지다거나 예쁘다거나 뭔가 매력을 가지고 확 들어가는데 이 뭐냐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 그치? 되게 기분 나쁘고 이상한데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놀라웠어. 이상했어요 좀. 그러니까 마치 인터넷상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다니는 일베를 본 느낌인 거예요. 되게 혐오스럽고 이상한 새끼인데 이 새끼가 짓거리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빨리 이 새끼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인실조시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실전이야 존만화를 줄여서 인실조시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인실조 당하는 장면을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건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약간 이게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죠. 그게 약간 그런 장면이 마려운 거야. 아... 빨리 보고 싶어. 저 새끼 아니 근데 인실존 마렵다. 되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10대 20대들이 쓰는 용어를 네. 부장이 와가지고 3촌에 쓰는 느낌. 야, 나 걸쳐서지 약간 여러 번 썼어. 맞지? 이런 느낌이야. 나 어제 조카 만나고 왔다. 요즘 애들이 이거 쓰더라. 이 영화는 완네스 뭐 이런 거. 완전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또 몰라. 얘 모르고 가만히 있었어. 완네스 괜찮다. 완네스. 1부터 괜찮았잖아요. 다시 들어봤어. 완네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아니 그 제이크 질레날 보면서 저 하비에르 바르뎀 엄청 생각났어요. 저도요. 진짜 그 어. 노인을 위한 진짜. 나라였다. 시작이 작가의 멘트가 품격이 또 떨어지죠. 네. 진짜. 아니. 제 멘트였어요. 진짜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네, 진짜. 아니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아닌 것 같은데? 받았는데 기분 나빠. 왜냐면 제가 너무 이거 하비에르 바르뎀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봐봐 이렇게 줄 쳤잖아요. 그래요? 아, 그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금 말하면서 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권오중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입구까지 가가지고 권오중. 맞아 아니에요? 맞지? 나 생각한 거 맞지? 생각한 거 맞죠? 야, 나만 그러냐? 얘 얘기할 때 빵 터지면 뭔가 지는 기분이야. 나만 그런 거야? 권노중 방심하다 터졌습니다. 너무 방심했어. 근데 진짜 그게 다일까? 음. 하비에르 바르뎀 보는 것처럼 아. 제가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망했으면 저는 좋겠다. 아니에요. 나도 아닐 저 것 그 같아. 이상이었어요. 어. 그지? 이상하게 나 왜 쟤한테 매료되고 있어? 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뭐 잘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 저 캐릭터 뭔가 진짜 있어. 막 약간 이거 욕해도 되나? 막 씨발 존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걸 보면서 그 마렵다는 표현이 맞다는 야 존나 느낌을 뭐라 그래놓고 뭘 이제 와서 맞대 또. 야 삼촌이 조카들만 배워서 쓰는 것 같다며. 보통 정의구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실조시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막 너무 쓰레기 같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게 쓰레기라는 표현이랑은 좀 안 맞아. 맞아. 그냥 씨발 약간 이런 느낌이야. 보면서 계속 이런 음. 느낌이었어요. 이게 막 약간 욕이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의 목적을 딱 잡으면 거기를 일직선으로 가는 거 잘 못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편집을 해야지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만 한 2시간 하거든요. 그 일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 등장하는 루볼룸은요.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이슨 본 볼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이슨 본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첩보원이잖아요. 제이슨 본의 행동을 보면 시간 낭비가 1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계를 보고 기차 시간 슉슉슉 체크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막 계산 돌려가지고 이 기차에서 이 기차로 건너타면 나를 쫓아온 놈도 따돌릴 수 있겠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따돌려 버리거든요. 근데 제이슨 본의 약간 찌질하고 악마 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찌질미가 있어요. 찌질미. 찌질미? 네, 있어. 맞아요. 아, 찌질미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막 멋있지 않아요. 찌질미 있어. 막 멋있지 근데 않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눈빛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무슨 야행성 동물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자다? 그러면 사자는 똑같이 야행성 동물인데 사자는 막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먹잇감에 이렇게 탁 덮쳐가지고 한 번에 숨통을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통을 끊어서 죽여서 먹어요. 그게 사자거든요. 근데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먹냐면은 얘네는 없어 그냥 뭐 아무 순서 없어. 살려놓고 먹기도 막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배부터 뜯어요 막. 그래서 살아있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배를 찢어서 내장을 파먹어 먼저 막. 그런 애들이 하이에나인데 만약에 두 개를 본다면 사자가 사냥한 장면을 보고 와 진짜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하이에나는 보고 좀 새끼들 하지만 뭔가 매료되거든 그런 거에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왠지 그게 그냥 난 아닌 거야? 아 맞아요. 기분 그치? 나쁘게 매료가 되더라고요. 기분 나쁜데 뭔가 매료되는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 맞아요. 그게 저는 눈인 것 같아요. 눈이 눈, 굉장히 커요. 왜 이렇게 커요? 눈이 굉장히 큰데 동공이랑 맞닿지 않던데? 약간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맞아요 아니요? 300안 그치 그쵸. 너 맞아 아니야 어떻게 없어? 너 이 작가님한테 배웠지? 하지마. 맞아 아니야 이 하지마. 작가님한테 배웠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마. 아니 근데 진짜로 그게 약간 그 눈에 광기 있잖아요. 맞아, 광기가 맞아. 있는데 그 광기가 예측이 안 되는 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도 보고 싶은 거야. 맞아,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랑 얘는 거기에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치. 궁금한 것 같아요. 그치 궁금하고. 되게 뒤틀려 있는 게 제이크 질레날이 원래 사슴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사슴이에요? 아 원래 다른 원래, 영화 보면은 원래. 아니 얘가 사슴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슴 같은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얘 사람이지 당연히. 가슴 이경혜 씨. 아니 다른 영화에서 어떤 눈빛으로 연기를 하는지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투모로우 봤어요? 아니요. 근데
로맨스에 좀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러브 앤 드럭스. 저는 굉장히 이 배우가 되게 달콤한, 약간 좀 달콤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영화로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실제로 여자도 겁나게 후리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헐리우드에서. 맞아. 네. 그래 그 러브 앤 옥자에도 드럭스에서도 나왔었고. 나왔다. 아, 웃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웃질 않았구나 이번 영화에서. 그쵸? 아니 많이 웃었어. 많이 아, 많이 웃었어요. 웃었어요? 방송국 가서 되게 막 딜할 때 성공하고 활짝 웃고 있어. 되게 조커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쵸. 아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얘가 정의 구현 당한다라는 그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그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시신을 위치를 옮깁니다. 위치를 옮겨서 뒤에 가서 사진 영상 찍고 뒤에 앞에 가서 찍고 그리고 그 니나가 얘기하죠. 옷에 피 묻어 있다고 신발에 묻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걸 뭉개고 넘어가면서 니나도 이 새끼 뭐 한 거 아니야? 알았어. 니나는 분명히 알았어. 뭐 한 거 아니야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영상이 잘 나왔으니 받아들이고 이제 협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은 얘가 정의의원도 있었지만 하나 더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나올 법했다고 생각했어요. 만불을 누구한테 죽이고 살인을 시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20만 불에 파는 거지.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전개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뭐든 할 것이다. 이걸 따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거를 하잖아요. 실행을 하잖아요. 그 라이벌 차 뭐 빼놓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브레이크를 그쵸. 망가뜨리죠. 어. 아니 근데 그게 좀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상하셨던 그러니까 얘가 거는 벌인 일이 생각보다 너무 악행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 자체를 만들진 않았다. 저는 실- 사건 현장 자체도 만들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저희 일요일에 맨날 보는 거 있잖아 서프라이즈. 거기서 소개된 사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멕시코 언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 죽여라. 그러니까 뭐 보도국장인가 편집국장이 뭐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사건을 만들어 와라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실제로 서프라이즈 소개해가지고 약간 이 영화랑 좀 흡사하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그 니나 국장이 그 대사 중에 처음 만나고 이제 두 사람이 거래하고 헤어질 때 목을 베인 여자가 뛰어다니는 중에 뉴스 보도를 하는 상황 같은 거죠라고 했을 때 얘가 되게 단박에 이해한 듯한 이렇게 제스처 맞아. 표정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끼리끼리 만났구나 진짜 약간 그치. 소울메이트끼리 만난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 여자 같은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있거든요. 어딘가 있어요. 있어요. 어딘가 그러니까 보도국에 꼭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에도 많이 있어요. 예. 자신의 승진과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무 있기도 꺼리낌이 하고 없는. 이게 약간 이 여자 이 캐릭터는 제이크 질레날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니나한테 제이크 질레날이 이용받고 버려지는 시나리오를 제일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니나가 훨씬 더 뭐랄까 좀 이런 표현 왜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갑자기 뭐 암캐 같던 표현이 나올 뻔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올 것만 했었어야 됐는데 나왔네요. 나왔네요. 편집.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손이? 화살촉. 화살촉을 보통 화살촉 하지 이렇게 하진 않았던 이렇게 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뭔가 이것도 제스처가 해요. 좀 어렸을 때 똥집하던 기억도 나고 이래가지고 자 어쨌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니나한테 버림받는 전개를 상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피를 흘리고 누워 있고 니나가 그걸 아마 위에서 내려다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루볼룸이 역습을 하죠. 그렇죠. 니나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야 너도 비정규직이잖아. 2년짜리 계약을 얘기해 버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얘는 다 알아본 거야 뒤에서. 그럼 오히려 사실은 니나가 루볼룸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루볼룸 같은 인간들이 니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방송사보다 이 니나네 방송국이 돈이 많지도 않잖아. 그러면 아마도 제 예상인데 니나는 분명히 자신의 성적 매력을 10분 이용했을 거예요. 루볼룸도 그걸 알고 파고든 겁니다. 너 솔직히 간당간당하잖아. 그러니까 삿대말로 나한테 한번 주고 내 딜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마 이 영화에서는 삭제됐지만 분명히 저는 니나의 성상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술 마시는 대화만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데이트 나 따로 안 만난다 절대. 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나가거든. 그렇지. 나가서도 가도 되는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냥 각자의 집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고. 아 그날요? 네. 그날 둘이 같이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좋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거죠. 니나 억지로 갔다니까 뭐가 그러는 거야. 어머니 억지로 갔다고 거동이 불편하셔 어머니. 아마 저기 뭐야 루한테만 좋은 시간이었겠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루는 아마 승리한 어떤 전리품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이코패스니까. 아마 처음에 음. 니나를 처음 봤을 때 머릿속으로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저 여자 잡아 먹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계획대로 잡아 먹은 거죠. 그래서 니나가 난 나이도 많고 어쩌고 할 때 루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사냥감이니까.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너랑 씨발 뭐 연애하고 싶은 거 같아? 아니야, 넌 내 사냥감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그 둘이 대화를 할 때 이미 그 남자 배우 제이크 질레안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습이 이미 그 여자분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게 이미 진 거죠. 사실. 그럼요. 애초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음. 그리고 그 대화가 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섹스 파트너 하자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우리 프렌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라고 얘기하는 게 섬뜩한 거지.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가불관계거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 내에서 이 나이트 클러러들이 스트링어들이 막 찍을 때 그 아무 절차 없이 찍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이크 질레날이 그러니까 루이스만 처음에 그걸 몰랐고 그래도 나름의 라인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보도 라인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루이스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완전 가까이 들어갔던 거고 그랬다가 우연히 또 좋은 영상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트링어들이 실제로 자기들만의 어떤 보도라인을 갖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라는 건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보도라인 다 지킬 거면 방송국이 나가지 뭐하러 이런 애들이 나갑니까? 물론 방송국이 모든 자리에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 약간 분업화 자본주의 사회답게 정말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답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보도 지침을 내린다 한들 안 따르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안 따르겠죠. 쉽지 않아. 이게 사실 집단 지성이거든. 그렇지. 다 믿어야 돼요. 네. 내가 비슷하게 더 가까이 가서 더 참혹한 광경을 찍었는데 그걸 지키고 내보내지 맙시다라고 하면은 전부 안 내보내야 되는데 어떤 새끼는 꼭 단독 특종해서 보내거든. 맞아. 그러면 이게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깨지기 쉽습니다. 순식간에 깨지고 그리고 방송국의 또 최종 편집권은 또 방송국에게 있잖아요. 방송국이 돈을 내고 사는 순간 그 영상은 방송국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소유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영상을 내보낼지는 방송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 지침은 방송국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또 나와요. 어떤 니나가 그 영상을 입수했을 때 그 저택에 들어갔을 때 단순 살인이 아니라 마약 사건이다. 이거 마약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 사건에만 계속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그냥 뭐 어떤 뭐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난 총기 사건 이렇게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보도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기 요람 같으면서 여기 제발 아기가 없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이거는 사실 중계거든. 재밌는 거야. 우리 중계하는데 야 없겠지? 애는 안 죽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거를 되게 정제돼서 막 간절한 척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용한 거거든. 그럼요. 사람의 죽음의 현장을 똑같은 애들끼리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아마 애가 죽었으면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런 거 하면서 더 신랄한 리액션을 하려고 했겠죠 아마. 적나라한 리액션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2014년 개봉작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뭐랄까 선정성? 이미 사실 보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뉴스의 어떤 선정성으로는 이미 얘는 미국에서는 뭐 이 정도 선은 이미 이때 넘은 거네요. 그럼요. 우리는 이 정도의 선정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방송법이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 전파법 만들 때 그 기준이 좀 셌어요. 방송사가 KBS랑 MBC 그때 두 개밖에 없었을 때 아마 전파법 민증이 있었나 그랬을 건데 자세하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다 뻥치지 마라. 또 이딴 얘기 적지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혐오스러워하고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상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방송국에 항의 전화 바로바로 가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싫다라고 이제 지켜주는 편인데
그래도 현장에 진치는 건 여전합니다. 그럼요. 예, 세월호 참사 현장에 진치고 유가족도 못 들어가게 방송국 차량이 더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개판이었어요. 그 당시 전후에 호주에서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인질 납치극이 있었는데 그때 호주 언론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인질이 잡혀가는 장면, 구출되는 장면 보도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체 협박을 해서 안 했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면은 굉장한 수준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참혹하게 또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주처럼 완전히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는 다 자극적으로 가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되게 어이없게도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SBS가 옛날에 그런 개 조작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휴게소에서 빵 파는 소녀. 예. 그리고 그거 완전히 사과하고 날조였거든요. 뭐였죠?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빵인가 뭔가를 팔고 있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부모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막 착취당하면서 일하는 소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치 르포 보도하듯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날조였어요. 근데 막 인터뷰도 따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처럼 보도. 2008년에 찐빵 소녀 조작 사건. 찐빵 소녀 조작 사건인데 SBS 이걸로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고 있어요. 이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니 뭐 아마 이때 실명이 나갔었나? 가명으로 가명이 나가긴 나갔네. 했는데 네네. 근데 어느 휴게소인 걸 아마 다 얘기했을 걸요. 그래가지고 알려고 들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닦았어요. 그래서 피해 대상자에 따라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저는 이게 훨씬 더 비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중산층들이 총 맞아 죽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중산층 밑에 하층 계급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놈들이 총 맞아 뒤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니나가 대놓고 말하잖아요. 중산층 가정이 엮여 있는 살인 사건 같은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비겁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SBS 빨리 제대로 된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인생 조져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보면은 네. SBS 제작진이 4차례 제보를 받고 휴게소를 찾아서 변씨 일명 찐빵 소녀를 취재했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정신병원을 미리 섭외해두고 이 변씨 찐빵 소녀의 언니의 동의를 얻어서 변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헐.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변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20여일이 지난 뒤에 폭행과 임금 착취 업주를 고소했고 진술을 바꾼 변씨의 고소로 인해서 휴게소 주인이 구속됐고 제작진은 정의의 사도가 됐으나 후에 다 조작이었다는 것을 조작됐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SBS 제작진이 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치유를 위한 게 아니라 변씨를 압박해서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SBS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찐빵 소녀 이 방송 있죠. 이 방송으로 얻은 SBS의 광고 수익은 25억 6천만 원. 자, 슬로우 뉴스라는 곳에 네. 매체를 제가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개판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그 일 때 온 가족이 그렇게 진짜 조리돌림을 당할 때 말이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 뭐 시켰냐고 쫓아오면서 물어보던 기자들 있잖아요. 저는 루볼론보다 더 심한 사이코패스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 하나 가서 주워 와라라는 명령을 받았겠죠 아마. 근데 그 주소라는 게 그건 아닐 텐데. 음식 뭐 시켰는지는 아닐 텐데. 분명히.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뭐만 해도 욕 먹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었으면 짜장면 먹었다고 지랄했을 거고 이 상황에 짜장면 처먹을 생각이 드냐 아마 이런 댓글들 존나게 달렸겠죠.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네. 그리고 사실은 1인 매체 중에 열심히 정말 언론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걔 도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조 전 장관 차에 가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주차 혹시나 나의 부득이하게 이렇게 급하게 어디 대놓으면 전화하라고 앞에 휴대폰 같은 번호 놓죠. 그걸 어떤 새끼들 노출해가지고 전화 폭탄 받게 만들고 문자 폭탄 받고 네. 전화번호 바꾸고 이게 뭔 지랄입니까? 이 일의 시작이 기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경악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 네. 이 루이스라는 애가
기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정말 잡범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걸 시작한 일이잖아요. 영상 캐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좀도둑이었다가 카메라 사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언론 윤리 따위 모르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보도 라인도 모르고 그렇게 쳐 들어가가지고 근접 촬영을 했겠죠. 그렇지. 근데 기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자는 못 그러지. 기자는 그러면 안 되죠. 기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생활 번호 노출하고 이렇게 하면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늦은 밤에 남의 집 저기 뭐야 젊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고 문 두들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자는 루볼룸이 아니잖아요. 니네들은. 그러니까 루블룸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음. 감정이 없어요. 도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높은 가격을 받을까 정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현장이 두 개가 동시에 뜨면 거리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게 더 돈이 될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죠. 그러다가 좀 늦게 도착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오로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인데 SBS 최근에 손혜원 의원도 이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 국민이 알 걸 위해서 취재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취재하는 것을 보도량이 너무 악의적입니다. 그러니까 16개의 꼭지를 내보내면 그중에 8개를 손혜원을 틀어버리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 손혜원 다 미친놈 만들어라고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할애하거나 또 지금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2심에서 판결이 나와서 무죄로 나왔으면 무죄다. 라는 걸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쵸. 1,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여전히 유죄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헤드라인만 본 사람은 또 오해한다고. 참 이거는 뭐 이제 SBS 계속 얘기를 했지만 SBS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언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통적으로 정말 정말 헐듯이 빨아대는 기관들이 몇 개 있죠. 검찰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절대 이런 기사 못 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왜 그렇게 기자들한테 당했나 뻔해요. 자기네들이 거의 이제 동일시화시키고 있던 감히 검찰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했던 겁니다. 뭐 이제 와서 뭐 또 영화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할 거면 그냥 나가세요.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말고. 네. 그래 어차피 뭐 내 채널도 아니 나가세요. 그래, 나가. 꺼 보지 마. 싫어요 눌러 싫어요. 아, 싫어. 다음 주에 다른 사람 와 있어.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라이너입니다. 이렇게. 아니, 경제지도 되게 심한 게 최근에 또 종부세 관련 나와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집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세금을 1억 나 폭탄을 그거 봤어 받았습니다. 그 기사. 그래서 난 좀 놀랬어. 봤거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버지가 갭투자해서 20여 채를 물려받았어. 야 씨발. 야 돈 내야지 그러면. 야 집 한 채만 팔아도 한 30년치 낼 수 있어. 20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투기꾼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이러면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근데 제목만 보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또 영화 얘기하는데 왜 경제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 나가세요. 종부세 1억이라면 종부세 폭탄 맞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채라며. 그럼요. 씨발 또 이상하게 당연하지. 맞을래 있어. 폭탄. 존나 받고 떠먹어야지. 반포자이 강남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했는데 반포자이는 강남구 아니고 서초구고요. 반포자이 입주는 2008년에 입주는 20년이 아예 안 됐어요. 이런 씨발 기사가 기사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사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 동네 살았나 보지. 왜 그러는 거야. 팩트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골 때리는 기사 또 본 적 있어. 네. 지금 뭐지? 서울의 집값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서울의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집을 사람들이 줄 서서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사진에 8명의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장면이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아파트를 알거든. 강서구에 오래 살아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아파트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야.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근데 집을 보러 갈 때 부동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서로 안 겹치게 집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8팀이 겹쳤다고 시간이? 그럼 부동산 중개인이 바빴네. 한 타임에 몰았네. 죄송한데 오늘 한 스케줄이. 집에 8명이 몰려갔다는 건 경매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옥션했다는 내가 얘기야.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드릴게. 아니요, 난 1,100. 자, 다시 호가합니다. 1,100부터 시작합니다. 1,200. 1,200입니다. 꽝꽝꽝 이거 아니야. 그거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지금 말가 그 복도식 아파트 요즘에 누가 그 줄 서서 봅니까? 복도식 아파트를. 그런 가짜 기사 이건 누가 봐도 만들어낸 기사잖아요. 기자들이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제목 장사에만 목을 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사실 아침 조간 나온 거 보고 다 하는 거거든요. 아침 조간 나오면 그때부터 아이템 선정하고 중간에 뭐 갑자기 속보 뜨고 하면 아이템이 교체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자막 장사, 그렇죠. CG 만들면 CG 제목 장사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실 저도 약간 이 보도국에서 일하는 작가로 있으면서 이 제이크 질레난 같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약간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막 시사에 몰두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아이템에. 그럼 저도 모르게 이거랑 엮어요. 그 싱크 있잖아요.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스스로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존나 있더라고요. 기레기였네. 기레기는 아니고 기자는 아니고. 장래기. 근데 진짜 이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 예전에 저는 세월호 당시에 저는 작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보도국에 있었던 뭐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계속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좀 스스로 괴물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 어떻게 됐대?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안타까워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 감정에 동요되고 있지 않고 감정을 오롯이 다 배제한 채로 그래서 어떻게 된대? 우리 뭐 해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스스로가 좀 싫어서 아예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나마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들인 거고 더 이상 괴물처럼 되기 싫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되게 내가 제일 어처구니 없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계형 비리라는 말이에요. 생계형 비리? 먹고 살려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가? 그 군대에서 어떤 장성이 장성이 병사들 부식비를 빼가지고 처먹었는데 생계형 비리라고 그냥 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야. 네가 비리를 저지른 건 인정돼. 넌 비리를 저질렀어. 근데 넌 먹고 살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줄게. 이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생계가 엮이는 순간 스스로 많이들 합리화해요. 먹고 사는 일이고 난 이거 하나면 굶어 죽으니까 내 직업이니까 그냥 열심히 할 뿐이다라고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 했을걸요. 인성 좋은 감독보다 실력 좋은 감독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방송국도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런 평론을 하는 평론가들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타이틀을 쓸 만한 얘기를 많이 뱉어주는 평론가들을 더 찾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반대로 갑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만 합니다. 제일 최후의 싫어합니다. 평론가 얘기. 그래서 제가 종편 안 갑니다. 네, 종편에서 몇 번 털리고 영일이 형도 대단해요. 갑자기 영일이 형 나니까 영일이 형 나랑 조 TV에서 나왔거든. 네네네. 내 편인 줄 알았잖아. 아니야. 되게 중립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인용을 세 바퀴 돌려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사실 최영일 평론가님을 모시고 그분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보수 방송에서 이제 진보 평론가니까 진보적인 이제 마인드로 이렇게 이걸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최영일 평론가님은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모든 저는 이제 감정 평론을. 이제 중립을 지키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KBS 라디오 나가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치 있지. 하다 보면 이제 나와서 PD님이 평론가님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은 이제 진정하시라. 너무 티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종편은 근데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자극적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 나가면 내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 내가 연기하는 것 같고 좀 삶이 좀 비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종편 나갈 때마다. 그래서 종편은 웬만하면은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MBN 정도. MBN은 그다음 숫자를 맞춰주거든요. 2대 2로. 근데 TV에서는 이런데 4대 1로 싸우게 만들어서. MBN 거의 조리돌림 아닙니까, 정도면은 4대 1이면? 진짜 양반이에요. MBN 너무 MBN은 양반이에요. 내용도 양반이에요. 음. 내용도 정말 양반인데 MBN 너무 좋아요. 그래서. 채널A TV조선은 진짜 저희 제작진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정말 호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림도 막 갖다 쓰고 싱크도 막 갖다 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제가 2017년 막 이럴 때는 진짜 막 그랬었어요. 특히 뭐 정권 저작권이고 나발이 그런 거 네. 없어. 지 쓰고 싶은 건 다 그냥 썼어. 일단 출처 유튜브 봐가 해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봐가 문제 되면 그때 생각하자 뭐 이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져서 많이 이제
그런 자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걸러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지금이. 그것도 엄청 두드려 맞고 네. 금전적으로 손해 보고 이러니까 바뀐 네. 거지. 얘네가 무슨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러시잖아요. 여전히 정말 너무 심하다라고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했을 때가 있었다. 정말 심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채널 A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작년까지도요. 갑자기 빡치는데 갑자기 또 작년 초에 총선 직전에 초에 채널 A 나갔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그거 하도 경고를 많이 받아서 폐지됐는데 김태우라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뭐 폭로를 한 거야. 지 나름대로 지 입 꼴리는 대로 폭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조국 장관 뭐 각오하세요. 당신 이제 복수 당합니다. 당신 버려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갑자기 틀어주고 자 오창석 평론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 얘기를 왜 듣고 있는데? 방송에서 얘 유튜브에서 개소리하는 거 왜 평론을 해야 되냐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 사실. 허를 찌르네. 아니 채널 A잖아. 내가 뭐 신의 한수 가수연 나가서 그렇게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잖아. 채널 A잖아. 앵커가 있어. 그 사람은 공채 봐서 본 기자야. 공채로 들어온 여자 아나운서 옆에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저 사람 말에 모든 걸 신뢰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얘기가 만약 재판에 넘겨져서 신뢰성을 다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조국 장관이 복수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본인의 개인의 의견이다.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를 모두 다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내가 10만 원 쳐받으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내가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나. 이거 시사평론가로 나가지만 나한테 하나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진짜.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채널 A와 TV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종편에서 일하는 작가 PD들 머릿속에는 김태우 지금 말한 싱크 있죠. 그런 싱크들만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괴물인 거야.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줄줄줄 다 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백불 전문 주세요 이렇게 딱 PD한테 얘기하면은 어떤 싱크를 써야 되는지 이게 다 보여요. 몇 년이 되면은 딱딱딱딱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거 홍준표 땡딱 윤석열 이렇게 묶어서 갈게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 진짜 너무 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 김태우 싱크도 수백 번에 수십 번 수천 번은 써서 너무 잘합니다. 아 이거 진짜 한맺힌 전 청와대 직원의 절규 뭐 이런 걸 나온다 제목이. 그럼 하루 종일 분리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청와대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되게 보수 인사들한테 또 이렇게까지 안 한다. 너무 사실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 썼고 이모티콘 썼거든. 이거 만약에 진보 인사였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이모티콘 이거 뭔지에 대해서부터 맞아. 분석하기 시작해서 한 몇 시간 하루 종일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통 어떻겠습니까 평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 이모티콘의 의미는 뭘까요? 네. 이 이모티콘은 얼마 주고 사죠? 이런 거. 그리고 이 시간, 이 게시물을 다는 시간 왜 이 시간에? 막 P 이렇게 해서 자 이모티콘 옆에 P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손가락이 내려간 거죠. 이러고 한단 말이야. 종편에서 진행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참 높은 학벌에 필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온 기자입니다. 그것도 1, 20년 차 기자가 들어가지고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는 건가? 뭐 이렇게 한다. 내가 듣고 아씨 이모티콘까지 분석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하루 종일 그래픽 이모티콘 만들어서 전문가 데려와. 그래픽 만들어서 하루 종일 이거 한단 말이야. 저 심지어 판넬로 만들어줘. 진짜 저 판넬 제작해요. 그 방송국 앞에 있거든요. 인쇄소가. 아. 나이트크롤러들이 우리나라 종편계에 좀 많아요. 득식을 거리고 있어요. 다라고 아닙니다. 네, 다 다는 아니지. 거짓. 다는 아니겠지. 다는 거진. 아니. 제가 나가는 MBN 아침에 매일 경기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데 MBN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나마 양반이다. 그래도 나는 많이 보수가 양반입니다. 정말. 보수 정편으로 분류되지만 이 정도 스탠스를 취하면 나는 그래도 용인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많은 우리가 민주당 패널 소통방 같은 게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 MBN 정도만 해도 된다. 근데 채널 A와 TV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민주당 패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끼리 이렇게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 프로그램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보고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들다. 여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막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분이 나와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셔야 되니까 민주당 그렇지. 패널을. 근데 이분들 마음을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그래도 다음에 또 나와야지라는 마음에 들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는 제작진이 개입을 할 수 없거든요. 어. 옆에 분이 어떤 말을 할지 가늠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럼요. 진짜. 근데 그런 식으로 종편이 장사해가지고 음. 지금 노인네들은 하루 종일 종편 채널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노인네들은 이게 노인네들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나이 드신 분들 혼자 했어요 혼자. 네. 표현하지 맙시다라고 하면 안 좋아요. 형만 안 하면 돼. 하지 말자고 해놓고 다 해. 우리 다 같이 한 줄 알았잖아 네.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부딪혀서 돌아오더라고 나한테. 어쨌든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계속 들어와야 그러니까요. 흥미가 유지되거든요. 그 한창 그 종편의 앵커들이 엄성섭화 됐던 적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맞아. 왜 그렇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었거든. 그럼 오차서 네. 그럼 스타 됐지. 그럼 스타 됐지. 종편의 스타 되는 이미 거지. 스타 됐지. 어. 지난번에 미래한국당 공천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건 재밌다. 아직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엄성섭이요? 네. 아니 가짜 아닙니다. 수산물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아. 재판 아 맞다. 아 맞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야. 가짜 수산물업자한테 잡혀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 코 껴가지고. 네. 박영수 특검은 자기 마누라한테 포르쉐 되게 음. 비싼 거 렌트 줬는데 얘는 준 거 아우디 받았대. 얘는 그 와중에 급이 나뉜 거야. 두대 받았어, 두 대. K3랑 K7이랑 네. K7이랑 아. 아우디. K7 존나 급 떨어지는데. 그 두 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 둘 다 중고로. 중고로. 그거 얼마나 짜증나. 근데 그 와중에 좋다고 붙었던 거 아니야? 포항까지 내려가서 별장에서 놀았다는 거 아니야? 별장에서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열심히 놀았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어쨌든 건전하게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헤드라인까지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성매매는 없었다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네. 성매매는 없었다는 헤드라인이 나왔다는 거는 성매매 했었다고 누군가를 의심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 참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엄성섭화는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나마 그 뒤에 여러모로 참 종편의 행태는 좀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돌아가는 곳은 이명박이에요. 종편 채널 누가 허가해 줬습니까? 이게 언론사가 TV 채널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미국에선 트럼프가 허가해 줘. 트럼프랑 그걔 누구죠? 누구요? 바이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그 사람 부시의 부통령.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어. 딕 체니가 법안 발의해가지고 하원에서 아마 법안 발의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통과돼갖고 폭스뉴스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만들어냈어요. 괴물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냈죠.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만 인터뷰했던 거 아시죠? 단 MBC 뉴스 이런 너 기자 나가. 페이크 뉴스라고 어. 얘기하죠. 대통령이 언론인 앞에 두고 백악가서 페이크 뉴스라고 너네 언론 대답 안 한다고 이런 게 어딨어. 그 나라도 참 특이한 나라예요 진짜.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어쨌든 채널 A 얘기 마무리하면은 그 가끔씩 대본도 더럽게 느껴줄 때가 있거든요. 방송국 도착해서 분장이 끝났는데 대본이 안 와. 그러다 대본 받고 한 2분 뒤에 들어가거든요. 체크를 못하고 들어가네. 미리 카톡으로 드리잖아요. 카톡도 가안인데 받고 있어 도착하면. 뭐 내용 수상됐어요. 평론 죄송해요. 그래서 그럼 미리 준 게 뭐냐고. 왜 미리 준 거야? 딴 거 보고 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템 리스트. 그래서 내가 대본을 받고 대본이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조수진 의원이 뒤늦게 들어옵니다. 나. 논설위원이라고. 그때 논설위원이었거든. 다른 거 받았어 설마. 두께가 한 이 정도 돼. 어디서 뭔가 자료를 한참 내 거는 이거 딱 대본인데 옆에서 보면 내가 뭐 잘못 봤나 싶을 정도 너무 두꺼워 내용이. 그럼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2012년 논평에서 내가 2012년 논평을 어떻게 알아? 2020년이야 오늘은 2012년에 대변인 논평을 가져서 말 바꿨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2012년을. 그때부터 얘기해서 조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조짐 당하고 오는 거지. 그렇게 털리고 오는 겁니다. 그 댓글 오차서 저렇게 털릴 거면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씨발 2분 전에 대본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 2012년에 무슨 논평 썼는지 나는. 우리 창석이 고생 많았다. 내가 하나만 평론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짐 당하고 오는 거래. 그런 식으로 다 얼마 그럼 왜냐면 그거 뒤집으려면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야 한다거든. 그 짓거리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1대1은 나갑니다. 깔끔한 1대1 토론 나가요. 네. 근데 이상한 구도가 형성되거나 3대 1은 어렵다. 3대1이거나 그런 식의 상황. 아니 그리고 창석이만 이렇게 얇은 대본 들고 있으면 시청자가 보기엔 준비 안 한 사람 같거든. 그럼 이제 오창석 저거 준비 안 하더니 털렸다고 저거. 한 번 몇 번 매긴 적이 있는데 어. 좀 찝찝해요 그것도. 예전에 김남국 의원이 경선 때 박순자 상대 의원이 터뜨렸어. 그 팟캐스트에 나왔던 야한농단 김남국도 했다 이거를 남국 의원은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당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찰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널 회의에서. 그거 미르거든.
아 저기 그 해당 매체에 연락해봤는데요. 연락이 경찰에서 아직 안 왔답니다. 진행자가 다음 질문. 어쨌든 뒤에서 뒤쪽으로 뭐 VCR 돌아갈 때 키라라고. 예, 얘가 확인했대 키라라고. 딴 거 존나 질문해 그러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 안 해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죠 진짜. 그러고 보면 참 최영일 평론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요 종편에 나가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줘요. 끝까지. 그러니까 창석이처럼 조짐 당하라고 부른 자리에서도 조짐을 안 당하고 왜냐면 맨날 하나만 하는 얘기만 하니까 근데 딱히 그게 뭘 걸고 넘어질 것도 없는 거야. 문제는 그런 평론을 하시잖아요. 뭐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어, 없는 없어. 것 같아요. 근데 응. 그게 되게 매너 있어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애티튜드 면에서. 음. 근데 사실 종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같은 분을 모셔야 돼요. 그림상. 좀 애티튜드가 되게 뭔가 신사적이고 막 이런 분들을 모셔야지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되게 꼭 종편에 필요한 캐릭터다. 그럼요.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반박하면 방송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박하기 전에 끊고 에코가 넘어가야 돼. 다음 이슈로. 왜 방송 시간 정해져 있거든. 10개 아이템 소화해야 되는데 한 2개 아이템 할 동안 혼자 얘기하거든. 그럼 옆에서 반박하고 싶다가도 사회자가 제지해. 아이템 넘어가야 된다고. 그거 엄청난 장점인데? 그럼. 그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길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정말 똑똑한 대단하. 사람이에요. 진짜 사실 저는 최영일 평론가님 정도 되면은 평론가보다는 그냥 방송인이다. 음. 그냥 방송인. 진짜. 맞아, 그냥 방송인이야. 또 진짜. 우리끼리 있는 방송에서는 또 날라다니거든요. 그렇죠. 신랄하게 까고 그 변신을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또 대단한 또 TV조선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최영일 평론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편 대단한 형이 공부 많이 하고 근데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이긴 해요. 그러니까 형이랑 대한뉴스 하지. 그렇죠. 자연인 최영일 근데 대한뉴스에는 안 와 이제. 안 되는 데라고 판단했나 봐. 근데 우리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너무- 잘릴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했다. 뭐 네. 잘려 그냥 다 내보내. 자 너무 기신 분들은 네. 나가세요. 여태까지 다 봤어. 아니 장원이 형이 그무트하겠네요. 이 쌉것들 그냥. 아니요, 저 이상한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 PD님이 핸드폰이 엎혀져 있잖아요. 네. 지금 M장님한테 전화 연결을 실시간 이원 생중계 같은 느낌으로. 설마 그런 그것들이 배신자 지금 같은 이게 짓거리를. 라이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자기가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약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하. 네. 오늘 파일 방송 끝나자마자 M장한테 바로 날아가겠네. 네. 그러지 마세요. M장 쉬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제 네. 언론 영화 특집이었으니까 언론의 이면을 얘기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영화 얘기를 조금만 네. 해보죠. 네. 이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영화가 아니고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제이크 질레날이 충분히 혼자서도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평가를 받았고 맞아. 제이크 질레날은 이상할 정도로 1인 영화를 많이 찍어요. 혼자 나와서 하드캐리하는 영화를 많이 찍거든요. 최근에도 더 길티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그 경찰서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에요.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네.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이거 그겁니다. 리메이크작이에요. 리메이크 영화인데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이크 질레날 혼자 나와요. 더 등장하는 배우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은 다 목소리만 등장하고 이런데 제이크 질레날의 표정 변화를 보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근데 그 혼자 나오게 된 그 계기라고 해야 되나? 계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 이 영화 아니에요? 나이트크롤러죠. 나이트크롤러서부터 그건 물론 그 전에는 약간 제이크 질레날의 약간 코믹한 그러니까 미국은 꼭 그런 거 많이 찍더라. 코믹한 멜로 로맨스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도 뭐 액시덴탈 러브 같은 영화에도 나왔었고 사실 이 액시덴탈 러브는 존나 똘끼 넘치는 영화긴 한데 옥자. 옥자에도 나왔었고 맞아. 더 길티는 근데 음, 에다 노크도 있네요. 그러게요. 목소리만 나와요. 얼굴은 안 나와요. 그래서 브라더스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여심을 어떤 기본적으로는 여심을 자극하는 바람둥이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좀 묵직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영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프리즈너스에서 제이크 질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이크 질레나 영화를 봤지만 프리즈너스에서 좀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그건 영화가 좋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좀 빠르게 정리가 됐네요. 네, 다음. 감독이 드니 빌레브 아닙니까? 네. 영화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빨간 차잖아요. 제이크 질레안이 그 몰고 있는 차가 빨간 차인데 이 차는 너무 차도 엄청 그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빨간 차 때문에 너무 졸이는 거예요. 마음이 들킬까봐. 너무 튀어서? 네. 막 너무 튀어서. 네.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그 비서도 얘기하잖아요. 씨발 빨간 차라고. 근데 너무 튄다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깔롱지기는 차가 많아요. 그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되게 흰색, 놀라요. 검정색, 회색 차 색깔이 너무 단조롭다. 새 색깔밖에 안 파는 거냐.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면, 진짜로. 진짜로 그런 물어본대요. 얘기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범인을 쫓는 차인데 빨간 차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아. 빨간색이니까 제가 나를 쫓아올 거라고 절대 생각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똑한데요? 아, 좋겠다. 칭찬받았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아. 그러니까 이 빨간 차는 네. 루이스 볼룸이 얼마나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스포츠카가 로망이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런 걸 끌면 여자를 꼬시는데도 좋고 그리고 일단 빠르니까 내 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차를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마 어디서 중고로 주워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 차 이 모델이 필요해. 포드 머스탱이잖아요. 포드 머스탱이 맞나? 머스탱 맞아요. 머스탱이었을 거예요. 머스탱이 진짜 딱 미국을 상징하는 머슬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얘가 분명 어제 싼 값에 업어온 차가 아닐까. 아니면 쉐베였거나. 세벼왔거나. 난 이 새끼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물건 샀을 것 같진 않아. 맞아. 그 시계도 계속 차고 다니잖아요. 네. 처음에 뺏었던 거. 네. 참고로 그 시계는 브라이틀링입니다. 아니, 브라이트닝? 첫 장면이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뭔가 나쁜 짓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 그냥 헛소리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또 시계를 뺏어. 운전하면서 시계 보잖아. 그것도 자기한테 맞지도 않아. 지 손목에 막 덜렁덜렁하는 거 차고 다니잖아. 그리고 처음 카메라 샀을 때도 남의 자전거 훔쳐 팔아가지고 자전거 가게 그 저기 뭐야 전당포 같은 데서 그 장광설 풀어놓는 거 맞습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뭐 누가 우승했다 뭐 이런 개소리 하는데 딱 보더니 그거 아닌데 그 모델 아니야. 그러니까 또 바로 다른 말로 넘어가잖아. 기어 박스가 뭐 37단까지 있고 그러니까 37단짜리 기어 자전거가 어딨냐고. 근데 별로 놀라지 않잖아. 그렇지.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네, 또 딴 얘기하고. 그런 게 약간 매력적이긴 해요. 매력적인 사이코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르네 루소가 연기한 니나라는 캐릭터가 뭔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루볼룸은 타고나기를 그냥 소시오패스로 타고났는데 르네 루소가 연기한 니나 같은 경우에는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비즈니스계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시오패스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얘는 여태까지 막 우리가 했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나이트크롤러는 제이크 질레날 같은 그러니까 루이스 같은 또라이의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사실은 이 또라이는 원래는 도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태돼야 맞는데 도태돼야 맞죠. 이제 얘가 성공하게끔 만들어준 시스템이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 또라이가 되는 거지. 종편 채널에서 막 그렇게 소리소리 고함금 지르고 뒤로는 뇌물 받아 먹던 그런 사람들 도태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저도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이 캐릭터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좀 더 니나라는 카리스마 캐릭터가. 있고,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 나이든 어느 정도 나이든 들었지만 어느 정도 섹슈얼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있을 법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넘어서지 않는 예상을 넘어서지 않는 캐릭터여가지고 뭔가 이 여자도 만들어진 사이코패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더 광기 어린 캐릭터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느낌은 있어요. 약간 약했다? 라는 조금 느낌도 있고.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힘의 밸런스가 안 맞았을 거야. 저도. 루이스가 얘를 잡아 먹어야 되거든. 맞아. 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갔겠죠. 제이크 질레난이 여자가 있는 국장, 여자 국장 있는 데로. 그쵸? 다른 방송국 같겠죠. 미안합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야, 같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야. 그러네. 진짜 그럴 것 같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자가 있는 쪽으로. 내가 좀 더 이용해 먹기 쉬운 쪽으로 갔겠지. 그리고 이 니나라는 캐릭터가 지금 거업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좀 약해요. 지금 이 루이스에 비해서는 루이스 같은 사이코 소시오패스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요. 근데 그래서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는 그냥 그 루이스가 얘 뒷조사해가지고 쭉 읊잖아요. 어느 방송사에 몇 년 있었고 몇 년 2년 단위로 옮겨왔네. 그냥 되게 평범한 리포터 기자였었고
그렇게 계약직으로 옮겨 다니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생존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거지. 음. 사실 이 사람은 루이스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긴 다른 하죠. 사람이죠. 음. 근데 마지막에 루이스랑 이제 니나랑 서로 바라보면서 막 되게 어떤 그런 눈빛을 막 주고받잖아요. 그때 니나의 눈빛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드디어 나를 지켜줄 만한 새끼를 만났다라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2년 동안 나를 계속 옮겨다니게 했던 이 바닥에서 음. 드디어 나를 뿌리내리게 해줄 만한 새끼를 찾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두 사람한테는 엄청난 성공이고 그렇죠. 방송 보게 될 사람들에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루이스 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이 기다리고 있겠죠. 똑같은 애들 아니면 못 버티죠.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너에게 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나만큼 못하면 쫓아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넌 끝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넌 그 자리에서 끝이라는 얘기잖아. 실제로 자기 부하 직원 하나를 죽도록 방치했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심정의 리미트가 전혀 없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애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진짜 이럴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사회에서 많이 목도했거든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그 성격 분석을 해보면 소시오패스에 굉장히 가깝대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딱 만들었으면 무조건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 그러니까 들고 설계도 가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야. 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 이 영화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스티브 잡스예요. 애시튼 커처가 주연한 잡스라는 영화 말고요. 마이클 패스밴드가 나왔던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개새끼인가 나와요. 그런데 애플 키노트에 쓸 상어 사진이 필요했던 거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샤크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어 사진을 그 밑에 이제 기술자가 찾아와요. 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가 구글링을 하든가 해서 찾아왔겠죠. 그러면 이거를 30번을 넘게 벤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마음에 안 드는지도 얘기 안 해줘요. 다른 거 찾아와, 다른 거 찾아와. 키노트 이제 곧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찾아와, 다른 거 찾아와. 이런 식으로 30번을 텐차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째인가 오케이 컨펌을 받았는데 기술자가 보기에는 33번째랑 32번째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해 주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 거지. 그렇죠. 죽어나는 거죠.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인터넷 찾아보면은 초창기 스타트업 시절에 팀원들 조지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팀원들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돈을 스티브 잡스가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냈던 스티브 잡스 다시 불러온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아이폰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덕분에 모두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했으면 아마 죽여버렸을 거예요. 지금 애플의 왕국을 만든 건 사실이고 밑에 사람들이 갈려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나중에 루이스도 분명히 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아이러니한 부분에 접어들게 되는데 딜레마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소시오패스 갖고 좀 또라이여도 이런 사람은 결국 필요한 건가? 필요하긴가? 필요한 건가? 왜냐하면 결국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초중고에 언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죄송한데 일부에서 이어져오는데 멘트를 좀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거 또 합니다. 쓱 붙였어 이제.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어쨌든 똑똑하잖아요. 또 이런 자리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화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교육이라도 해서 이건 안 돼, 이건 맞아. 라고라도 교환은 알려줘야 안 되지 되는데 않을까요? 교육은 되는 거예요? 교육은 돼야죠. 교환 안 되지 않을까요? 교육은 그래도 머리가 있어 똑똑하니까 안 된다 된다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약간 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만약에 그 네. 루이스가 진짜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해서 루이스가 그런 어떤 정규 언론 교육이라도 최소한의 교육이라고 받았으면은 이따구로 일하진 않았겠죠 뭐. 아마 이미 그- 시체를 옮기지도 않았죠. 그 교육 과정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얘는. 그런가? 그 살인마 재계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매력적인 사이코패스가 나오는데 걔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예요. 근데 걔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표정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웃음이군. 일반인처럼. 웃으면서.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 그러면 얘가 주로 죽이는 사람들이 여자인데 여자를 유혹할 때 써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패스 들어가는 인격장애자들은요 교화나 교육이 가능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시켜놓으면 그걸 역으로 이용할 놈들이죠. 여기서 루이스도 사실 그렇잖아요.
역으로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감정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전혀 힘들지 않은 거야. 너무 재밌어. 근데 이 새끼는 많이 생각하고 이용한 건 아니지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거죠. 남들이 뒤지건 말건 피를 흘리건 말건 지금 막 산도천을 건너가건 말건 내가 뭔 상관이야. 나한테 돈 되는 비디오 찍으면 장땡이지. 난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놓치는 앵글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을 수 있잖아. 아 영화를 찍어야 되네. 영화 감독? 차라리. 그럼 아마 얘는 자극이 적어서 못하지 않을까? 진짜 실제로 사람 중 죽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 진짜? 정말 죽이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 진짜 뛰어봐. 모형 어머. 총기에다가 진짜 총알 넣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 정말 내가 진짜 맞장구 쳐주고 싶거든요. 아, 근데 무섭네요, 되게. 아, 소시오패스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 모른대요. 전혀 모르지. 전혀 모른다더라고. 할 수 없지. 그렇죠. 사실 몰라요. 아마 M장이 여기 있었으면은 음. 봐봐요 여기 사이코패스가 3명이나 앉아 있잖아. 뭐 이런 얘기 할게요. 나 손문선 작가는 M장 눈엔 사이코패스거든요. 소시오패스. 아 소시오패스거든요. 3명이요? 3명. 나머지 1명 누군가요? 3명. 나 이렇게. 손문선 작가 아. 너 엄마 너. 이 와중에도 서로 얘기 안 듣고 있잖아. 쟨 종편에서 일할 때 이미 괴물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시오패스는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감정적인 소모도 없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일에만 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괴로워하지 않아. 창석이 같은 경우에는 종편 나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힘들어했잖아. 그럼요. 근데 입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갑자기 시적으로 나오네. 네.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 버리는 청해 같은 인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형이 디지털 형. 그 양반은 여기저기서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모두를 혼자 이용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것이다. 정말 좀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주제예요, 사실 이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작가님이 써준 대본 중에 네. 네티즌 한 줄 평 그게 참 와닿았어요. 기가 막히던데요? 자서전에 안 나오는 성공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칭송하면서 그 사람이 결과가 좋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강연도 시키고 자서전도 쓰게 하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써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썼겠지. 만약에 여기 나왔었던 제이크 질렌할이면 처음에 내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제보를 받게 돼서 경찰보다 빨리 도착해서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내 동료를 잃었을 때 슬픔은 하면서 눈물 흘리고 사람들 박수치고 넘어가면서 어쨌든 나는 여기에 대한 어떤 현장을 알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막 박수 받고 뭐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쵸. 그 이면을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요. 남 짓밟고 조지고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MB 자서전 그거 저는 순도 100% 구라라고 보고. 순간 M 할 때까지만 해도 M 장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옛날에 되게 유명한 그 퓰리처상 받은 기자인데 그 아프리카 소녀 기아 소녀가 이제 독수리 앞에 이렇게 꼬꾸라져 있고 독수리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람 결국 자살했잖아요. 극단적 선택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아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 끗 차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기자는 사진을 찍을 때 그 현장에 그것 때문에 자살했거든 개입하지 결국. 않는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아니, 물론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구해줬다고 해요. 쫓아내긴 했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타를 퍼부은 거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사진을 먼저 찍느냐. 소녀를 구해야지.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멀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루볼룸은 아마 거기서 전혀 망설이지 않았을 걸. 아, 그치. 아마 독수리가 소녀에게 가까이 더 가도록 가까이 갈 기다렸을 때까지. 거예요. 그치. 아마. 먹을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선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럼요 한 끝발이에요. 한 한 끝발. 끝이다 진짜.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이런 데서 감성적인 소모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소녀는 죽어 있었고 독수리가 뜯고 있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개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근데 지가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언제나 굉장히 파편입니다. 그럼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루볼론 같은 새끼가 성공해서 아까 청소가 얘기한 대로 자서전 쓰고 강연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새끼를 홍해하는 사람들, 홍위병들이 생겨요. 그게 저는 이 사회가 정말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편 채널이 그렇게 무식하게 방송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흡수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식의 만들어진 이야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걸 맹신하고 그걸로 싸우는, 이게 갑자기 지옥이랑 연결이 되는데, 지옥에서 그 화살촉 애들 있지 않습니까? 화살촉 애들은 사실 정진수와 어떠한 관계도 맺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정진수가 얘네한테 명령을 내려? 아니면 정진수가 얘네한테 무슨 미래를 약속해? 전혀 아니야. 그냥 우리 교주님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사람을 린치하고 패 죽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얘네들은 직접적인 커넥션은 거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열심히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감정이 재배된이라 그랬냐 내가? 감정이 재배되면 당이 많이 올라갔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감정이 배제된 이런 사회적인 컨텐츠들이 반지성을 만나면 너무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사람들,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아 오랜만에 그 지평. 네, 그 지평.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 되게 얌전한 반지성인 거고, 직접적인 반지성은 댓글창에 사이버 테러하고 그 기자가 조국 전 장관 전화번호 까면 누구도 시킨 적이 없는데 본인은 정의를 행한다고 굳게 믿고 거기에 전화를 해서 욕을 퍼붓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무서워요. 네,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뭔가 그 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 갭이 크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든 그냥 보이는 대로 믿고 주어지는 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그 해시태그에 나왔던 언론학자 한 분이 자기가 언론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한 2주 정도 지나서 기사들을 보기 시작한대요.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쏟아져 나오는 온갖 축축 기사나 이런 걸 그냥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창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당장 내일 가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당장 김태우 유튜브 보고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뭘 2주 뒤에 봐. 2주 뒤에 얘기할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2주 뒤에 다시 불러주세요. 채널 A에서 한번 그렇게 매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2주 뒤에 얘기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그러고 나가버려. 근데 진짜 2주인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진짜? 사태들이 딱 벌어지고 2주 뒤면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떠들썩하던 신기해요. 사건들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랬어요. 그렇고 정치 이슈들이 특히 더 그렇죠. 정치 이슈들 특히 뭐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윤석열 선대 이제 또 지금이 랄리지만 2주 뒤에 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 3주 동안 김종인이 합류한다 안 한다 가지고 기사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나는 무슨 대한민국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김종인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 쏟아졌는데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언론을 대할 때. 네. 이런 애들이 판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평하고 끝내죠. 네. 아니 근데 이 진행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방송 시간이 굉장히 균일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네네네. 저는 길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약간 이 체제가 정착이 돼야 돼. 강호동과 이경규의 차이랄까? 약간 이런 느낌. 빨리 끊어. 끊어. 일단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가야 된다. 네. 자 작가부터 갈까요? 네. 저는 9점입니다. 음. 저 요 근래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이 이상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9점입니다. 임기키님.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본 뉴스가 진짜 제대로 된 뉴스일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또 이런 제이크 질레안처럼 소시오패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 광기 어린 눈빛을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성공했다는 게 더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는 이 점수를 7점밖에 못 주겠어요. 아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전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전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무슨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래. 감정적인 사람. 저 소시오패스가 맞아. 아니에요. 그래. 이모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래서 감정을 많이 담는다 7점이에요. 점수에. 야. 그래 내가 기분 나쁜 거에 좋은 점수 주기 또 쉽지 않지. 안 그쵸, 되지, 그쵸. 안 되지. 이해는 되는데 웃기긴 야 이걸 웃겨요. 이해해 주는 거야 지금? 아 이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손문선 솔직히 말해 귀찮지 그냥. 얘기 더 길어지는 게 싫지 그냥. 네, 저는 점수 9점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다만 저는 임혜정 기캐랑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영화의 묘미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기분 나쁜 놈이고 성공의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 영화의 중간중간에 여기에 동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 캐릭터에. 이 새끼가 부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희열을 느낄 때 같이 희열을 느끼게 좀 만들고 얘가 약간 긴장 타고 환희에 차 있을 때 같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그냥 선과 악을 떠나서 그 어떤 캐릭터 자체, 이 인물 자체에 그냥 몰입되게 해주는 장치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좋았고 저는 9점입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1부에서 7점인데 의미를 되게 8점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재미만으로 저는 8점으로 드리고 싶다는 말씀. 만약에 그 이상 올라가려면 어떤 교훈이나 많은 여파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재미로 끝났다. 왜냐면 이 사람을 크게 뭐 까고 물론 보고 나서 깔 수는 있지만 까고 정의 구현 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언론을 더 씌운 오락 영화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락 영화 맞아요. 네, 그 1인칭 시점이고 다른 배우들이 철저히 거의 배제된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8점입니다. 근데 안 보셨던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저도요. 네. 추천. 일단 점수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업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일단 점수 아낌없이 퍼줍니다. 저는 이 영화도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점을 주는 영화들은 보통 이래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데다가 영화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딱히 흠을 잡을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10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도 10점이고 근데 아까 스포트라이트의 10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표시하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10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영화는 재밌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메시지 자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성공한 소시오패스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너는 살고 싶냐? 너는 이런 기레기들이 설치는 세상에서 넌 지금 행복하니? 넌 지금 혼자 너는 얘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의미 또한 좋은데 재미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진짜. 네, 맞아. 재미가 너무 압도적이고 저는 시카리오 이후에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영화 진짜 오랜만에 봤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는 게 제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직업 영화 유튜버다 보니까 영화를 존나 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맨날 혼자 영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저랑 같이 영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직업이니까. 여자친구 분 입장에서. 그치. 그럼요. 나는 막 영화, 똥 영화도 막 보잖아요. 싱크홀 같은 영화 중간부터 앉아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영화 보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영화를 둘이 너무 재밌게 같이 봤어요. 그 말인즉슨 이 영화가 뿜어내는 재미는 어떤 영화를 알아들어야만 접수할 수 있는 재미 아니에요. 그냥 봐도 존나 재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규모가 큰 영화냐?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등장인물이 많아? 그것도 아니야. 제이크 질레날 빼면 출연료 비싼 배우가 한 명도 없어. 심지어 CG 이런 것도 별로 쓸 필요가 없었던 것 없죠. 같은데. 없어요. 정말 현장이 보통 끝난 상황 그쵸.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현장을 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 명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서진 차 갖다 놓고 한 명 누워 설탕 있으면 빨간물 됩니다. 뿌려놓으면 돼 이렇게. 네. 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다 까먹었어. 음. 맞아. 그 전통적인 특수 효과. 총 맞으면 여기 터지는 거 있죠. 음. 이런 것만 몇 개 쓴 영화예요. 맞아요. 그런데 야 이렇게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영화의 재미는 CG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CG를 처발처발해도 신과 함께 같은 건 영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개 재미없잖아요. 1000만 넘었죠? 네. 그래서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예요. 꼭 뭐 하나는 끌고 가. 뭐 하나는 이제 뭐 하나씩은 받고 꼭 간다. 끌고 간다. 네네. 그냥은 안 신과 함께 간다. 족 같은 어쨌든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재밌게 영화를 보셨다고 하니까 두 분이서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기원합니다. 나이트 크롤러 같은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 여자친구가 어떤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알잖아요. 네. 그런 류의 영화는 안 틀죠. 혼자 있는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도 10점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필견이다. 2주였어요.
연속 모든 어, 영화를 계속 다 10점. 10점 주셨어요. 왜냐면 선정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맞네. 한 번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네. 쓰레기 영 하나. M장이 뭐 가져올 하나 때가 들고 오면 뭐 한 3점 4점 나갈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2부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루 두 알 고어업 아재향을 날리자 룩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룩백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